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에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을 이슈의 중심 인물들을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기대하고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는 몰카 공작, 친북 사람의 공격 의도 명백하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건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오늘 밤 10시에 이미 윤 대통령이 녹화를 끝낸 소위 미니 다큐 형식의 대담이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대통령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할 것이냐, 혹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이었는데요.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기존 입장의 반복,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려는 모습, 저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위 디올백 의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 이렇게 규정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렇지만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뭐였느냐를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안 했었는데, 경호 문제라는 이제 특정한 어떤 이 대상이 좀 지명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태도를 유지를 했고요.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제도적인 보완으로 해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대통령실 입장인데 거의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과거에 받은 걸 미래 사태 전혀 다른 쟁점이죠. 부속실이나 네. 제2부속실이나 앞으로 발생할 그 문제랑 그래서 네. 디올백은 뇌물인가요 아닌가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이 단순한 질문에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질문 단순합니다. 오늘 네. 이제 기자들도 그 걱정할 만한 부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과 국민들의 걱정할 부분이 뭔지를 언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과 비슷하게 생각하신 그대로다라는 정도로 이제 가름을 했고요.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또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말하고 뒷말이 다른 네.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생각하신 그대로라고 뭉뚱그리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면 지금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부정 여론이 얼마나 높은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서 여론이 얼마나 높은지, 그야말로 한동훈 위원장식으로 설명하자면 동료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다 빗나가고 생각하신 그대로 뭐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다 떠나서 경호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친북적인 친북 사람. 이게 영어도 아니고 친북 사람이 뭐예요? 잘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이제 그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 갔다 올 때마다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 친북적이다 어쩌다 뭐 이것을 떠나서 뭐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설령 친북 인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더 큰 문제다. 그렇죠. 국가보안법으로 이 문제를 수사하거나 알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요, 그냥 명품백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요, 대통령 축하연, 취임 축하연에 가셨잖아. 150 몇 명밖에 그 참석이 안 되는 아주 소수의 VIP들만 들어가는 그 행사에 가서 온갖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다 사진 찍었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경호가 뚫린 문제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여당 대표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합니까? 그냥 생각하신 그대로가 뭡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자들이 좀 여러 각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조선 제1검이라고 불리던 검사 한동훈에게 김 여사 사건이 배당이 됐다면 어떻게 처리했겠느냐.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건 또 이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법적 영역에서 그렇게 가정하는 거는 괜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사안의 본질 자체는 몰카 공작이 맞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히. 감옥 갔어야 될 사람이라고, 왜 이 사법 영역에 대해서는 가정적 답변을 안 하시고, 가정적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물으면
이런 사법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 정치인으로서 가정적 답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날카로운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검사 독재 청산을 이번 총선에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건 이렇게 자기들이 실패했잖아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감옥에 보내려고 지난 1년여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감옥에 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 사안의 본질 자체는 몰카 공작이 맞다. 예. 전 세계 언론이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해외 유수 언론뿐만 아니라 그 남미의 작은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래서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보도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디올백 스캔들로 다 보도를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몰카 공작이 문제라고 쓰고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받은 게 문제라고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몰카 공작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생각은 바이든 날리면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아니 모르는 척 한다고 모르는 척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가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것이 몰카 친북 사람에 의한 몰카 공작이라고 이게 국민의 눈높이고 국민들이 생각하신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심각한 오해이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김건희 여사는 몰카 공작 때문에 뇌물수수 내지는 부정청탁 당했다라는 겁니까? 피해자라면서요. 이수정 교수도 자꾸 피해자라고 하시던데. 이게 그분도 처음하고 좀 입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은 너무 당하는 게 많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는 23억 수익 창출 당하셨고 디올백 뇌물수수 당하셨고 부정청탁 당하셨고 이재용 회장은 기업 승계 당하셨죠. 결과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왜 다 당하고 사시지? 이 힘센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인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흘리거나 되치는 방식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얘기를 꺼냈는데 일단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이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영부인에 대한 의혹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까? 거기 무슨 고속도로 스캔들이 있었어요? 명품백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저 참 궁금해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뭐 타지마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도 갔다 온 거? 예.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명징하게 보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보다 훨씬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식의 선거 전술을 쓰는 것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냐.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때 인생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뭐 이렇게 좀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 삼성의 불법 승계 사건 관련된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잇따라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수사에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은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건 너무 좀 당연한 얘기라서 법적 판단은 당연히 법리적인 문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1심이니까 추후에 잘 지켜보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한 기자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이 결국 이제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안 아니냐. 이거는 이제 이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거. 그러니까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사건이다라고 했던 거를 받아서 질문을 던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 내부 자료를 스스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추출한 자료를 수사당국에 제출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종의 의뢰 수사였다라는 거를 받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뒤에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재판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거냐는 전례가 없었기에 여러 이견이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뭐 문장을 끊어서 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을 돌리다 보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본인이 말하고도 이게 무슨 말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하고 싶다. 이런 질문 받고 싶지 않다라는 뉘앙스로도 들리고요. 정말 자기 모순적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그리고 이거를 끊어서 해석하자면 네. 일단 굉장히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에 누군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이견과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전례는 없었는데 이견이 있다는 얘기니까 누군가 재판이 개입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저는 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문장 분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재판 개입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양한 법률상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말이 지금 빙빙빙빙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동문서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동문서답 말고 아니 뭐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동문서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쉬운 설명. 예. 최근에 또 한동훈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관련자이기도 한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의 이견이 거의 없었던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회계 분식을 가리키는 뚜렷한 사안들이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마저 깔끔하게 무시해 주신 판사님하라고 하면서 판사가 그런 이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곳은 삼성이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네. 삼성도 당황하겠죠. 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게 뭔가 유죄 판결이 뭐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죄여서. 전부 무죄가 나와서 전부 무죄, 전원 무죄입니다. 유례 없는 판결이었다. 어쨌든 이건 이제 두 가지 모순이 있는데 하나는 앞선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즉 경영 승계를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말 사주고 국민연금 기금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관련된 주식을 저쪽에 유리하게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사용했다라 해서 다 감옥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용승계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승계를 위해 고용승계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저런 뇌물을 부정한 청탁도 하고 뇌물도 줬는데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등의 회계 부정이나 이런 거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게 아니다. 뇌물을 왜 줬냐 그러면. 왜 줬을까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준 게 아닌 게 돼요. 이렇게 되면. 뇌물을 왜 줬을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네. 판단하자면 2016년, 2017년 5달 동안이나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무려 1,7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혁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면복권 되거나 아니면 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겨울에 무슨 일을 했었던 것인가 정말 네. 자괴감이 듭니다. 네. 자, 그 여당 공관위에서 그 김성태 전 의원 특히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가지고 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판결을 받았죠?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소위 4대 부적격 비리, 그러니까 입시, 채용,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 해당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부적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9명이 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난 거는 김성태 전 의원만
직접적으로 누군지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사면복권이 됐거든요. 김성태 전 의원은 이번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면서 오늘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당을 몰입의 패거리 정당으로 물들이고 있는 핵관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함정에 빠진 것이 공천 부적격 사유라면 삼청 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본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백브리핑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뭐 대통령의 술친구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백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박성민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처럼 실명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소위 윤핵관들에 대해 상당히 좀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직접 예. 취재하셨죠, 장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굉장히 이제 격하게 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뭐 오늘까지는 어쨌든 당에게 이러저러한 조처를 요청해 놓았으니 오늘은 참겠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만약에 당에서 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어떤 행보가 나올지 좀 그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노총 후배가 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박대수 의원인데 배은망덕한 노총 후배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고 사실상 얼마 전까지 일주일 전쯤에 이러저러한 내부에서 뭐 조사도 돌려보고 했을 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당내 어떤 그 정치 지형을 고려한 이런 그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네. 어렵게 그 당협위원장 그 맡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결정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본인이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당협위원장을 제끼고 이른바 전국 당협 조직들을 전부 집결시켜가지고 네. 선거판을 막 이렇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과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대통령과 친한 사람만 정치하라는 거 아니냐. 이 국민의힘 안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당에서 계속 정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인 것이고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철규 그 공관위원이죠. 인재영입 위원장이자 윤핵관 핵심이라고 하는데 김성태 의원이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거에서 내가 뭘 했다고 이러냐. 그냥 기준에 따라서 한 거다.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서 탈락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김태우는 이라는 그렇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지역구인데.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네. 부적격 판단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 김성태 그리고 의원은 이번에도 그 이번에 사면복권 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공천 신청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미리 김관진이냐 누구냐 뭐 이런 등등의 뭐 얘기를 여러 하더라고요. 설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의원이 쏘아올린 핵광 공천 관련해서 지목된 이철규 공관위원은 내가 뭘 기준대로 한 거야. 근데 그 기준에 사면복권 됐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면 김태우는 그러면 지금 비공개로 사면되기 전에 이미 공천 신청했던 그 사람은
예. 그런 얘기가 나올 나오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영남권 중진들을 향해서 소위 이제 지역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더 가냐지 뭐. 더 친윤, 더 강한 친윤들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자들도 오늘 이제 한동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례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윤핵관들의 공천 개입설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동 비대위원장은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 내 말이 안 믿어지시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되물었습니다. 믿을 근거를 답변을 그렇죠. 해달라는 게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이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네. 왜 이런 공천을 했는지 그렇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 나를 믿어라.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리고 믿으란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벌어지는 상황과 현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데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고 나를 못 믿냐? 나를 불신하는 거야?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당신들 말하는 건 다 틀렸어. 라고 주장하면 이건 민주주의에 완전히 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신지옥. 네. 믿으셔야 됩니다. 자, 민주당과 소위 소수정당들, 연합비례정당을 놓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뭐 공식적인 박홍근 그 추진단장인가요? 네. 뭐 그분이 아직도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을 못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가운데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정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초반의 삽바 싸움인데요. 친명계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추천 인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결국 민주당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제 그 소수 정당들 쪽에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따로 열었습니다. 민주당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을 1번부터 47번까지 번갈아서 배치하자. 퐁당퐁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도 선거 대연합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뭐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마이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으로 된 형태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당의 형태가 아니라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의견이 두 개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각 당대표 공동대표인데 김준우 공동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더불어시민당처럼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당시에 소수정당이 의석을 2개밖에 각각 조정훈, 용해인 이렇게밖에 안 얻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의석을 주는 것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아침 녹색당 출신의 김찬희 공동대표는 위성정당 칼 빼든 양당 심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양당 심판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 연합비례정당 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공동대표가 각각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비하인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어치나 매치나 선거 닥치면 우리가 3%는 하지 않을까? 아, 녹색정의당? 네, 그러니까 네. 3%를 하게 되면 들어가나 마나 두세 석인데 굳이 왜 들어가냐 이제 이런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녹색당하고 합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비례당을 들어가 가지고 또 창당 절차를 하느냐 이런 것이고 어찌됐든 가능성을 가지고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의석 배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또 연동형을 유지한다는 큰 측면에서 어쨌든 좀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른바 연합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결론이 언제 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김준우 대표는 이런 식의 일단 민주당 안이 어떤 건지 좀 보고 네. 민주당이 내놓는 안을 좀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판이 열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정치 협상 과정에서 소위 막 여러 정당들이 난립할 수 있는데 그런 정당들은 좀 빼고
꼴을 갖춘 정당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송영길 대표의 옥중 창당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른바 비례대표를 목표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창당하는 이런 정당들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잠시 주장도 후 나옵니다. 용해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직접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